안녕하세요, 조종입니다. 오늘 가져온 컨텐츠는 KF21 양산 1호기 최종 조립 착수는 어그로고요. 사실은 KF21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약간 역사를 훑는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보라매라는 이름부터 너무 음란하지 않음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는 이 이상성욕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와 씨발 이게 뭐지? 싶거든? 네, 제 입장에서 이런 글을 봤을 때 솔직히 이거 이상성욕이 맞습니다. 인터넷에서 얘네들 어그로 끌려고 이렇게 이상성욕 건 거 맞아? 맞긴 한데, 사실 이 안에 심리에는 KFX 사업에 희노애락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볼 때 웃기긴 했었는데, 지난 KFX 사업을 쭉 따라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상성욕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야. 이유가 있다. 일단 오늘 양산 1호기 착수를 했고요. 솔직히 이제 KFX 사업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이제 따라온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감개무량한 건지 알게 될 거예요. 일단은 KF21이 양산 1호기를 최종 조립하고 착수했다고 합니다. 방사청이 공개를 했고요. 최종 조립에 들어갔기 때문에 2026년 하반기에 공군에 인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2030년까지 블록 1이 40기가 양산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KF21이 어제 오늘 개발해서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KF21의 전체 개발 기간을 굳이 따지면 20년 정도 걸려요. 간혹 이제 다른 데에서는 이제 10년 만에 개발했다 혹은 15년 만에 개발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굳이 따지면은 25년?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다 알진 못해요. 다 알고 있진 않지만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떤 개발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KF21의 험난한 과정. 일단은 알기 전에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국방사업의 진행 절차입니다. 탐색 개발, 체계 개발, 시험 및 평가, 초도 생산, 양산, 전력화 및 배치, 이 6단계를 거쳐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탐색 개발 뭐냐? 아, 이거 우리 만들 수 있지 않음? 아, 이거 우리 한번 개발해볼까? 이게 탐색 개발이고요. 체계 개발은 그러면 그거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생각해보자. 시험 및 평가는 야, 그거 만든 거 가져와봐. 시험 및 평가 한번 해보자. 이게 진짜로 되는지 한번 해보자. 이게 시험 및 평가고요. 초도 생산은 시험 평가를 바탕으로 검증이 되면 초도 생산하는 거예요. 이 초도 생산한 걸 바탕으로 아, 이건 오케이, 개발 완료됐어 하면 양산하고, 양산한 걸 군에게 보급하면 전력화 및 배치가 되는 겁니다. KFX는 탐색 개발과 체계 개발이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국방 사업이 당연한 거긴 합니다. 예산이 몇십 조 이상 들어가는데 당연히 탐색 개발과 체계 개발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탐색 개발도 엄청 오래 하고 체계 개발도 엄청 오래 해요. 그러면 KFX 사업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2001년부터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보통 이제 2001년을 기준으로 KFX 사업이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001년에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이때 당시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이 늦어도 차세대 전투기를 확보를 하고 2015년까지 최신의 전투기를 개발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이제 FX 사업, 전투기 도입 사업 이거 하나 하고 KFX 사업 요거 하나 하고 요거 두 개를 병행하거나 아니면 국산 전투기로 FX 사업을 대체하거나 요 생각이었다고 해요. 아무리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할 거라고 해도 이게 사업이 타당한지 따질 거 아니야. 당연히 따졌습니다. 2003년에 한국국방연구원에선 야, 이거 독자 개발 힘들다. 독자 개발하기에는 자본이나 그게 아직 부족하다. 우리가 꼭 하고 싶으면 국제 공동개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라고 국방과학연구원에서 2003년에 자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근거를 바탕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국제 공동개발과 국책사업화가 필요하다. 왜냐면 한국국방연구원의 말대로 경제적 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얘는 국제 공동개발과 국채 사업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국제 공동개발 잘 모르겠으면 F-35 생각하면 돼요. F-35처럼 여러 나라가 같은 전투기를 하나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기까진 좋은데 KDI에서 야 우리가 사업 타당성을 한번 검증해 봤는데 직구매 대비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라고 결론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2007년에 한번 좌초됩니다. 국산 전투기 사업은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타이밍에 인도네시아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인도네시아가 등장해요. 야 우리 너네 KFX 사업에 참여를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이 사업 타당성에서 낙제점을 받은 이유가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전투기 사업을 개발하는데 우리의 돈만으로는 너무 부담이 크다.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거 인도네시아가 해준다고 지금 왔어. 그래서 공동개발 의향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KFX, 인도네시아는 IFX로 해가지고 공동개발하겠다 라고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이제 인도네시아가 어느 정도 연구개발을 부담을 하니까 이 건국대에서 다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연구개발이 직구매보다 타당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다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2009년이에요. 이때 처음으로 KFX를 정말로 개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개발했냐? 탐색 개발은 정부 주도가 하겠다. 체계 개발은 업체 주도가 해라. 야 우리가 보증서고 우리가 예산 주고 우리가 발주한다. 기업 너네들은 우리 요구 성능에 맞게 제안서 가져와 이거예요. 업체 주도로 어떤 전투기를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 요거를 많이 고민했는데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진짜 옛날부터 KFX 사업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거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심심하면 보던 거. 이때 저는 군계라고 한계를 많이 놀러 갔거든요. 이때 무슨 전투기로 하냐 요걸로 되게 많이 싸웠거든? 근데 이게 왜 설계가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되냐? 요거 하나는 설계가 약간 그 F-35 닮았죠? 이때 FX 사업 진행 중이었어요. 3차 FX 사업 진행 중이어서 그때 이제 경쟁 대상이 로키드 마틴, 보잉, EADS였잖아요. 로키드 마틴은 F-35A, 보잉은 F-15SE, 그리고 EADS는 유로파이터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3차 FX 사업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무기를 살 테니까 대신에 우리 KFX 사업을 할 때 같이 하자 끼어 팔기 한 FX 사업이었거든? 만약에 로키드 마틴이 되면은 이쪽 설계로 가고 유로파이터가 설계가 되면 이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대형 폭탄이 하나 터집니다. 2013년에 국방과학연구원에서 전문가 의견만 의존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전문가들이 이 KFX 사업의 이해 당사자들이었다. 따라서 이 타당성 분석은 옳지 않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 2009년에 건국대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한 거를 그게 잘못됐다라고 뒤집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진짜 모든 커뮤니티에서 예? 이랬어. 갑자기 막 사업 폐기한다 막 이런 소리도 했었어요. 진짜 이때 막 사업 진짜로 엎어질 뻔했어요. 2013년에 3차 FX 사업에서 어떤 게 결정이 되더라도 그게 보람의 사업이랑 연동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소리가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야 이 사업 좋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카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야 우리 힘만으로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런 지금 봐도 존나 웃기네. 갑자기 이런 설계안을 띡 하고 공개합니다. 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 FA50 그거 우리 만든 거 알지? 우리 FA50 만든 거 기억하지? 그 기술력 바탕으로 해서 만들면 된다. C501이라는 설계안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씨발. 여기 없는 거예요? 여기 없는 거 갑자기 던져가지고 이때 분위기는 망했다. KFX 사업 그냥 진짜로 망했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유명한 만화가 하나 있는데 아마 보신 분들은 최소 저랑 연령대가 비슷할 겁니다. KFX 장례식 책상머리 나부랭이들이 몇 년 동안 능욕을 당해야 했던 거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가혹하고 왜 이렇게 가셨나. 이거 다시 보는데 이거 명작이더라고.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리얼 크크인데 이때는 진짜 초상집이었어요. 우리 지금 요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카이가 와가지고 이지랄 하는 거야. 근데 다행히도
지금 와서 보면은 공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어쩔 수 없지 약간 요런 태도를 했었으면은 만약에 KF-X가 정말로 개발이 안 됐었을 수도 있는데 이때 공군하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오직 C-103하고 C-203 형상만 ROC를 충족할 수 있다 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직 요거 2개 아니면 안 만들겠다. 유로파이터 아니면 F-35 이 2개 아니면은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지. 어쨌든 간에 3차 FX 사업에서 F-35가 최종 확정되면서 KF-X는 카이가 주도하고 로키드 마틴이 기술 협력을 맡는 그런 방식으로 최종 진행됐습니다. 이때도 썰이 좀 몇 개 있었는데 로키드 마틴이 실제로 KF-X 사업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대요. 차라리 F-35 가격을 낮춰줄 테니까 기술 협력 그거 옵션에선 좀 빼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협상을 해가지고 결국 로키드 마틴이 KF-X 사업에 이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여튼 그래서 기술 협력의 결과 2021년에 드디어 등장합니다. KF-X가 드디어 등장한 거예요. 이때 벌써 2021년이 됐어요. 2015년에 확정이 되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 동안 개발해서 나온 거예요. 6년 밖에 안 걸린 겁니다. 6년이나 걸린 게 아니에요. 6년 밖에 안 걸린 거예요. 이 결정되기 전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이게 14년의 시간을 사업 타당성 갖고 싸운 거야. 그러니까 이 앞에 과정을 다 아는 사람들은 KF-21이 얼마나 반갑겠냐.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소중하겠어. 얼마나 소중하면 이런 글이 나왔겠어. 물론 중간에 여기 보면 물론 중간에 인도네시아 쪽 부모님은 도망가서 라고 말을 한 것처럼 인도네시아가 우리 돈이 없다고 자꾸 먹튀하려고 그래가지고 잣같긴 했었는데 어쨌든 성공적으로 나왔죠. 아니 근데 이건 지금 봐도 좀 웃기긴 하다. 보라매라는 이름부터 너무 음란하지 않음? 날기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앳된 어린애면서 하지만 혼자 날 수 있을 만큼 적당히 성숙한 이젠 어른 대접받고 싶어할 그런 예쁜 나이. 씨발. 아니 미치 예쁜 나이. 예쁜 나이 25살이야? 문학태그 단 것도 개웃김. 그렇네 문학태그였네. 너가 이번에 출고된 크북스 맞냐고 카메라를 들이미니까 부끄럽고 겁에 질려서 새빨개진 얼굴로. 이때 감동 실화였다고 근데. 사실 중간 과정이 이렇게 순탄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로키드 마틴이 기술 이전 해준다고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알아듣고 계약을 했는데 까고 보니까 기술 이전 관련해서는 4대 기술은 이전 안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핵심 기술들이거든? 이거를 기술 이전을 안 해주겠대. 대표적인 게 A사, IRST, RF제머 그리고 EOTGT 이거거든?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이거 다 개발했어요. 우리 주도로 다 개발했어. 사실 여기서 IRST, EOTGP, EW소트 요 세 개는 해군 쪽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해군 함정 개발할 때 약간 좀 같이 가는 거였거든? 근데 A사 레이더는 진짜 어떻게 개발했는지 좀 모르겠어. 기술진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개발된 게 맞거든요? 이렇게 개발된 게 맞는데 이 사람의 도움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박시몽이라는 사람인데 미국인이에요. 20세까지 대한민국에서 살았다가 미국으로 넘어간 미국인인데 이 사람이 KF-X 사업할 때 같이 로키드 마틴 쪽에서 협력하는 사람으로 왔대. 그래서 이제 카이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하더라고 2015년에. 근데 이 사람이 F-22 랩터의 무장체계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계 책임자입니다. 전투기 한법 소프트웨어 개발 총괄이에요. 스마트폰으로 따지면은 우리는 우리 기술로 스마트폰 자체는 만들 수 있는데 OS를 못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미국은 OS 관련해서는 절대로 기술 이전이나 남한테 안 줬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개발을 했대. 요걸 개발을 하려면 일단 시스템이 필요하거든? 그럼 과연 그 시스템은 어디서 가져왔냐? 이 사람이 제공해준 게 아니냐? 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나무위키도 보면 박시몽은 미국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할 때 우리 방위체계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위임받았다. 그가 이익을 위해 정보를 훔치고 불법으로 수출했을 때 그는 우리의 신뢰를 저버렸다. 미군 기술 자료를 불법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한 자들에 대해 수사 및 기소 절차를 밟고 있다. 그 한마디로 이 사람이 기술 빼돌렸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 그래도 징역 21개월 살았어.
박시몽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발사체, 유도미사일, 탄도미사일, 로켓, 어뢰, 폭탄 및 지뢰와 관련된 기술 데이터인 방위용품, 고의 및 고의로 한국으로 수출하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거 우리가 납득하기 쉽게 설명해주면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 이런 식으로 빼갔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 그럼 거의 간첩이잖아. 근데 좀 웃긴 게 징역 21개월밖에 안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 요런 산업 스파에 관련해서 미국에서 최대 10년 정도 때릴 수 있다고 들었거든? 근데 징역 21개월밖에 안 받았어.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좀 아래 내려보면 여기 나무위키도 돼 있어. F-22 랩터의 데이터를 통째로 한국에 넘긴 거 아닌가 정도의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시몽이 직접 유죄를 인정하며 합의한 데 성공했으며 미국 정부에서 징역 36개월 이상 원치 않는다고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면서 형량이 감소했다. 이 부분이야. 왜? 이 박시몽이란 사람이 KFX 사업에 밀접한 관련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미국 법원에서 실제로 KFX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이 사람은 기술을 유출했다라고 인정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인데 그거를 자기가 변호를 잘해가지고 36개월을 받은 게 아니라 미국 정부가 징역 36개월 이상을 원치 않는다고 의견서를 제출해서 형량이 감소인 거야. 이게 정말 미스터리다. 제 아무리 동맹국일지라도 잘못 걸리면 중범죄 수준의 처벌이다 라고 하는데 대체 왜 그런 걸까? 이게 정말 미스테리예요. 미국 군사업계 산업 스파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직접 탄원서를 왜 제출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 KFX 개발에 영향을 줬던 루머가 있지만 정확히 연관되어 있는지 물증은 없다. 물증이 없다고? 물증 있는 것 같은데. 물증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물증이 아닐까? 물증 없는 결과. 물증 없는 결과래요. 어허. 자, 개발입니다. 저희는 그쪽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정보를 저희가 받았다고요? 에이, 그러지 않았어요. 가 아닐까요? 뭐 여튼 그래서 KF-21이 완성이 된 건데 출고식 한번 보죠. 어쨌든 이쯤 보겠습니다. 네, 감동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KF-21이 개발이 됐고 이제 성공적으로 양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얻는 KF-21의 의의가 뭐냐? 자, 첫 번째로 국산 무기체계 플랫폼입니다. 솔직히 2번, 3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1번이 제일 중요해. 국산 무기체계 플랫폼이 생겼다. 그 뜻은 뭐냐?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무기체계, 전자전장비, 엔진 등을 향후 국산화 연구, 그리고 개발 및 플랫폼으로서 활약이 가능합니다. 엔진이나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도 외산 장비를 써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영원히 그렇게 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당연히 다양한 이제 무기 체계를 이제 KF-21에 장비를 하고 실험을 하면서 엔진 같은 경우도 우리 국내 엔진이 개발이 됐어. KF-21 규격으로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나사 하나부터 우리가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자동차 완성품까지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된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완성된 플랫폼 하나를 만들고 그 완성된 플랫폼을 바탕으로 부품들을 자체 국산화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국산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국산화 장비들은 웬만하면 플랫폼으로서 먼저 개발을 하는 거예요. K1 전차도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K2 전차 만든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다양한 무기체계 장비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 전자전장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엔진도 한화에서 개발한다고 하죠. 정말 한화는 야구 빼고 다 잘하네. 두 번째로 기술 자립 및 산업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해요. 이거 위랑 똑같은데 자체 개발하기 위해서 각종 인프라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KF-21만 만들 거야? 아니란 말이야.
다양한 산업 발전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혹은 또 기술 발전의 토대로도 사용할 수 있겠지. 사실은 그 전까지 국산 무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요 골자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자체 개발해서 만드는 건 좋아. 근데 자체 개발을 위한 각종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데 아직 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자체 개발하는 거는 너무 무리수다. 국산 무기를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주장이었거든.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국이 어느 정도 체급이 되고 이 자체 개발을 위한 각종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안 할 이유가 없죠. 국산 무기를 안 쓸 이유가 없단 말이야. 가능하면은 할 수 있는 한 갖추는 게 경쟁력 차원에서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운영 및 유지 보수 효율이 증가합니다. 굉장히 당연하죠. 일본이랑 똑같은 개념인 건데 국산 무기체계 플랫폼으로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데이터를 쌓을 수 있잖아. 그럼 그걸 바탕으로 운영 및 유지 보수는 효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뭐 여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뿅.